아닌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현재 대전시가 약 3,200만 원, 5개 자치구까지 합치면 이제야 총액 1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억 원 넘게 모은 전라북도 임실군이 기초단체 중 이 기부가 가장 많은데요. 그 이유가 지역 특산품인 치즈와 요구르트 등 답례품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전시의 답례품을 보면 쌀과 배, 포도 등 농축산물과 대전의 유명 빵집 상품이나 가상여행 VR 키트가 포함된 대청호 500리길 입체지도, 그리고 5월드 입장권 등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답례품들이 기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답례품 구성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기존 답례품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또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으로 분명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자, 6월 21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대세남 오늘의 이슈, 문자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는 대전 여성가족원 명칭 변경 찬반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시 여성가족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원은 현재 대전 지역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가족 가치 확산과 가정 친화 증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가족원의 명칭의 역사가 화려합니다. 1993년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는데 1997년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으로 변경됐고요. 이어 2008년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변경을 했다가 지난 2015년 현재의 대전 여성가족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다시 대전 여성가족원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박주화 대전시 의원은 이번 대전시의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여성의 이름이 붙은 조직 명칭 때문에 사회적 시선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며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호 의원은 지난해에도 여성가족원 명칭에서 여성을 떼고 성별 구분 없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여성가족원이 여성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유지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여성가족원에 대해 남녀 가족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해 대전 여성가족원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성, 성평등의 주요 명칭이 삭제되면 관련된 정책들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명칭 변경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지역의 여성,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전 여성가족원 명칭 변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5시엔 대세남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3분을 선정해서 방송에서 의견도 소개해드리고요. 커피 한 방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로 정해봤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임모 초빙 교수가요. 기말고사에서 이념 편향성 문제를 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뉴스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임 교수가 담당했던 과목은 경제 정의와 불평등이란 과목이었는데 3학점짜리였습니다.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시험 문제까지 봤습니다. 이게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사상의 범위도 아니고요. 편협한 정치 선동, 협잡 수준의 갈라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초빙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건지 저는 보면서 너무도 경악했습니다. 이게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이 과연 대학교에서 다룰 내용의 수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몇 가지 사례 보면요. 임 교수는 그 시험 문제에서 한국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이 중공대사관저에 초대받아 갔고 여기서 주한 중공대사 싱하이밍이 일장 훈시를 했다면서요. 이재명이 고분고분 듣고만 앉은 것과 대한민국의 국격의 관계를 약수를 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도 보면요. 중공대사라는 표현이 중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썼던 겁니까? 저 어렸을 때 하나 썼던 이 중공이라는 거, 이거 중국 공산당 이거 줄임말이죠. 이 한중수교 하기 전에는 흔히 현재 타이완을 자유중국이라고 했었고, 지금의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지만은 수교 이후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줄여서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국교를 맺으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양국이 동의했었죠. 예.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이나 타이완 독립 반대는 중국과 이제 수교를 맺게 되는 모든 나라가 동의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네, 전제 조건이기도 했고요. 중국을 방문해서 얼마 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요.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건 말고도요. 그 문재인이 탈원전을 편 근본적 이유를 물으면서 이 괄호 안에 흑심이라는 표현을 넣기도 했고요.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 최소 3번은 인상했어야 했다. 이런 주장을 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MBC하고 KBS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만 쓰면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약수를 해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6.25 한국전쟁이 북침인가 남침인가, 만약 한반도가 공산화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약수를 해라.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실세였던 1980년대 주체사상파의 사상이 정의로운지 부정의로한지를 평가하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예. 최근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 가운데 간첩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 간첩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나.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다 지금 이 시대 대학에서 나온 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극우 선동 사이트 유튜버들이나 하는 주장을 대학교 교양 과목에서 기말고사 문제로 버젓이 이렇게 냈다라는 것,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솔직히 병적인 수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한 학생도요. 이거 좀 막장으로 가는구나. 수업을 들은 학생이요? 예. 이런 사람이 왜 대학에서 강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요. 이 시험지에 보면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기 바란다. 틀리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술하면 철저히 감점한다. 이런 경고 문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건 거의 본인의 선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르지 않을 수 없게 그 학점을 볼모로 하는 강요 아닙니까? 네, 일방적인 사상 강요죠. 실제로 이 과목을 수강했던 또 다른 학생은요, 이 평소 임 교수가 제대로 된 수업은 하지 않았으면서 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항의가 빗발쳤고 또 어제 관련 반대 집회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한남대학교 측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임 교수에게 일단 해명 기회를 준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또 학생들의 성적도 적절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임 교수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예. 21세기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어른들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023년 5월 시도지사 업무수행 평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군요. 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요, 이번 달에도 2023년 5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긍정평가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말고도요, 득표율 대비 확대 지수라는 것도 도입해서 발표했습니다. 말이 어렵군요. 득표율 대비 확대 지수.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네, 이게 리얼미터 설명한 바에 따르면요, 이 확대 지수는 정치적 갈등이 높거나 아니면 여야 지지층의 규모가 비슷할 때 이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해도 긍정평가를 많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도지사가 선거 때 얻었던 득표율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보다 높거나 낮음을 100분율로 나타낸 거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요, 100보다가 높으면은 선거 때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선거 때보다 나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그 기준이 선거 때 받은 득표를 기준으로 이제 하는 네, 맞습니다. 거겠군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진영 간의 뭐 지지 그룹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그 장이 시정 도정을 잘해도 낮게 평가받거나 반대로 아무리 못해도 좋은 평가를 받는 그 왜곡되는 현상을 최대한 바로잡아 보겠다, 이게 취지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취지는 그런데요, 또 생각해 보면은 선거 결과가 어떤 그 시기의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는 있어 보이고, 어쨌든 예. 리얼미터가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른 이 지자체의 가치 훼손을 좀 방지하겠다면서 예. 상위 10명만 공개하고요, 11위부터 17위 꼴찌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발표 방식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일단 뭐 변경 취지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난 5월에 그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만이 115.7점을 받아가지고요, 선거 때보다 높은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시도지사 모두 10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지사들은 그러니까 선거 때 본인들이 받았던 지지보다 지금은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순위를 보면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94.6으로 2위를 기록했고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94.5로 3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2.9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세종시장이요, 82.4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10명 안에 다 들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 최민호 세종시장 모두 선거 때보다는 낮은 지지라 하지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지층을 상대적으로는 더 잃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긍정평가 그 수치도 나왔거든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2.9%로 전국 1위 기록했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50.1%로 9위를 차지했고요.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위권 밖에라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참고로 10위를 기록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48.7% 기록했으니까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긍정평가 이보다는 낮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겠죠. 직전 조사 발표까지만 보더라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국 이제 최하위권의 긍정평가를 받았었는데 10위권 밖이라면 어쨌든 여전히 낮은 긍정평가는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에 대한 평가도 나왔는데요.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60.4%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하고 이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을 보면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요, 45.9%로 7위를 기록했고요.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43.7%로 8위,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43.2%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답 방식으로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일 그리고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시도별 500명씩을 대상으로 했고,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5%였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학교 예술 강사의 처우 문제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해마다 거론돼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내년도 학교 예술 강사 20%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학교 예술 강사 1,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근태 문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결정의 배경, 무슨 일인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이현주 예술강사 분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현주 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존에 일을 해온 학교 예술 강사 중 20%를 줄이겠다 이런 네. 계획을 세웠는데 이유를 네.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근태 문제 때문이라는데 저도 이게 선뜻 연관 짓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자세한 결정 네.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흥원은 지난 1일에 2024년 학교 예술 강사 선발 과정 간담회를 열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예술 강사 단체들 의견을 듣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년에는 기존 예술 강사의 20%를 탈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첫 번째로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는 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근태 문제가 있는 강사를 걸러내겠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입장에 대해서 강한 이제 반발을 하고 계신 상황이다라는 건데 먼저요. 네. 그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일자리 네.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요. 예. 진흥원이 타년도 예술 강사 선발을 할 때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1차 접수를 받은 후에 예. 이제 모자른 티오만큼 2차에서 신규 강사 접수를 받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온라인 시스템에 강사들이 기존에 등록한 이력서나 경력에 대해서 저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이나 자기소개서 등 수정을 할 부분은 수정하고 4년도에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 계획서를 입력해서 내면 예. 대부분 계약이 갱신돼 왔어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유지해온 이유는 이제 이 사업이 23년 동안 연속해서 유지되어 온 만큼 기존 강사를 우선 채용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는 20%를 탈락을 전제로 재선발을 거친다고 하니까 예. 이제 약 5,000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의 학교 예술 강사분들이 한 5,000명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당장 이제 1,000명 정도는 탈락시키겠다라는 게 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입장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20%를 탈락하고 그럼 20%를 창출하겠다고 하면 네. 그게 창출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그 전 정부들은요, 예산 증액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산을 들여서 창출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쫓아내는 이 지침은 이제 절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근태 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무상에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감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진흥원이 이제 본인들이 자료를 얘기하면서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근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량 해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발 과정에서 진흥원이 말한 문제 강사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성실하게 수업을 해온 예술 강사들이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서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십수년씩 헌신해온 예술 강사를 가장 쉽고 비용이 가장 덜 드는 방법으로 한 인간의 생존권을 빼앗겠다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그러다 보니 반대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의 네. 시선도 있고요. 네. 10%로 그 감축 인원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들으셨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예술 강사들의 반발이 좀 거세지니까 진흥원이 20%에서 10%로 탈락 비율을 줄였어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탈락을 전제해준 선발 자체가 이제 없어져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1000명 해고랑 500명 해고는 사실 뭐가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술 강사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국정감사 얘기를 이제 진흥원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국정감사를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봐요. 예. 문체부가 할 때 챙겨서 보시거든요. 예.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예술 강사 고용 불안이나 건강보험 미적용 아니면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막 이런 지적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고용과 처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근태랑 일자리 부분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체 이게 어떻게 일자리 창출인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령 네. 문제가 있는 소수의 그 학교 예술 강사가 있다 하면 그건 선발 네. 과정이나 재개혁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네. 20%, 10%로 딱 탈락 비율을 정해놓고 내년도 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네. 학교 예술 강사는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로 출강을 해서 예술 분야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방과 후 강사와 혼동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네. 되는데 학교 예술 강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네. 고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랑 근로계약을 맺고 이제 전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약 8,500개 학교에 출강하고 있어요. 예. 근데 모든 예술 분야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국악, 연극,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영화, 사진 8개 분야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5,021명의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년이나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방과 후 강사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나 예. 아니면 설명을 드려도 예술 강사라는 직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예술 강사들의 위상을 나타내는 좀 서글픈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일단 계약이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단 시간 근로자로 한정이 돼 있어서 강사들 월 평균 급여가 약 100만 원 안팎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직장 건강보험도 안 되고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대 10개월 계약직을 반복하고 있어서 좀 일상적인 고용 불안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술 강사들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술을 접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진흥원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온 이 선생님들을 탈락시키겠다고 하니 이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 이현주 분과장님께서는 예술 강사 활동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16년째 이제 학교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6년째 이 문체부 산하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 소속이 돼서 계약을 네. 갱신하고 학교를 이제 파견이 되고 있는데 네. 16년째 그러면 1년도 아닌 10개월로 계약을 해 오신 겁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 이유도 이제 참 사유가 되게 많아요. 비용 절감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예. 왜냐면 초단기간으로 한정해 놓은 것도 같은 이유인데, 이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상여금, 사대보험 같은 거는 사실 사용자의 의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단기간으로 한정해 놓고 단기 계약직을 유지하면 그런 것을 제공할 의무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0개월은 겨울방학을 뺀 기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강의 시간만을 업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3월 첫 개강하는 날에 수업을 하려면 3월 이전에 방학에 겨울방학에 학교 배정을 받아야 되고 네. 학교랑 시간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미리 계획해놓고 준비를 해놔야 3월 첫 수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방학에도 일을 하는 셈인데 이 부분은 노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년도 아닌 10개월 단위의 계약이 계속 반복이 됐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보면요. 지난 2021년에 예술 강사들의 고용 불안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개선이 실질적으로는 된 부분이 그럼 없는 겁니까? 아, 네. 저희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개정을 하면서 학교 예술 강사가 정의가 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예술 강사의 사업주로 명시되면서 이제 학교 예술 강사의 지위가 좀 안정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 사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예술 강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는 10개월 이내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재계약에 대한 명시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불안을 더 확고하게 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길면 23년을 한 해도 쉬지 않고 예술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현실조차도 반영되지 않는 법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참 답답한데요. 분과장님, 그 학교 예술 강사 분들 이렇게 많은 전국에 5,000분이 넘는 분들이 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예술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예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그래도 뒷받침돼야 할지 끝으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무기계약 전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술 강사 사업 자체가 되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냥 무슨 이벤트처럼 뭐 단기적으로 하고 말고식의 사업이 아니라 그런데 정부에서 수립한 이런 장기적인 교육 사업을 그 안을 채우는 예술 강사들은 단기 고용 형태로 채워서 진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고용 안정이 이루어져야 예술 교육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이든 교육이나 연수가 계속 있어야 업무 성과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 강사를 해고할 생각을 하기 전에 예술 강사들의 역량을 높이고 좀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비중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인터뷰. 정부의 내년도 학교 예술 강사 감축 계획에 대한 현장 학교 예술 강사들의 입장 들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이현주 예술 강사 분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현안 또 정치사회 여러 주제에 대한 품격 있는 시사 견해 토크 명품 지방시.
자, 오늘도 두 분께 말씀 듣습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선 8기가 벌써 이제 1년을 맞이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취임한 지 1년 맞이하게 되고요. 여러 분야 전문가 단체들 대전시장의 1년 성적을 평가하는 토론회도 진행하고 또 각 자치구마다도 1년 성과 보고회도 이제 열기 시작할 텐데요. 임기 첫 해라는 게 시정 또 구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해이고 가장 역동적으로 그 공약에 대한 이행을 추진하는 해이니만큼 뭐랄까 임기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하고 상징성도 크다라고들 하시는데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난 1년 먼저 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보통 민선 임기 4년 중에 1년이라고 하면 무슨 공약을 어느 정도 실천했느냐, 목표를 이루었느냐 이거보다는 되게 이미지 그 선출된 시장 구청장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 유권자 시민들에게 다가갔느냐, 얼마만큼 신뢰할 만하냐, 또 얼마만큼 우리 시민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소통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대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남은 임기 3년에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을 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전시정, 시장과 시정의 경우에 우선 긍정적으로 보면 대단히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 또 시정 장악력이라든지 또 그동안 침체된 대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빅픽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기보다 앞으로 개선되고 수정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정책이나 이러한 공약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관주도 공급자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주로 하드웨어 인프라죠. 국가 산단이든지 어떤 방위산업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이전 같은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과연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또 이런 인프라나 이러한 하드웨어가 관주도 투입 중심으로만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좋아질지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기회가 얼마만큼 확대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체감하고 달라진 시정에 어떤 가졌던 기대가 얼마만큼 충족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다시 말해서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체감될지 또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많은 이제 그 보완과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박 전 청장님께서도 이장우 대전시장 또 대전시정 1년 긍정적인 면 또 똑같이 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를 받다가 평가를 하려니까 예, 육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취임 후 1년은 앞으로 시정이나 구정이 어떻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장으로 얘기하면 빠르게 움직이는데 가슴이 뛰지는 않아. 예. 굉장히 추진력이 좋으세요. 예. 여기저기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보면 뭘 자꾸 따오셨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하셔서 추진력, 정말 끝내준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빠르고 역동적인 느낌. 예. 근데 저게 될까? 과연? 네.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확실한 편가르기를 하신다. 사실은 민선 1기부터 민선 8기까지 시장들이 계속 바뀌셨잖아요. 네, 바뀌시고 또 당도 바뀌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 취임하시면 자기 진영을 갖추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시장이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산하기관에다 임명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특보 형태로 그분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이런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크다. 그리고 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뭐 건물 짓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형 토목 사업이 지금 부활된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게 진짜 시민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할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추진력 하나는 좋으십니다. 예. 네. 강하게 또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 1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그만큼 어필이 되고 공감을 얻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대전시장도 그렇고 시정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유 교수님 최근에 그 대전시에서 대전시정 10대 뉴스 그 투표 진행했잖아요. 네. 유 교수님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고요. 그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이 예비 선정인데 어쨌든 1위에 꼽혔는데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십니까? 투표의 뭐 방식이라든가 결과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고 어떤 좀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지 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런 여러 사업들이 뭐 아마 이제 그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됐겠죠. 이제 문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10대 뉴스 선정된 내용들을 보면 다 거기 그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뭐 국가산업단지 또 우주산업 그렇습니다. 삼각체제 구축 또 트램 뭐 보문산 케이블카 방위사업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그렇죠. 인프라 중심으로 쭉 열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전에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대전이 좀 오랜 한 10여 년 전부터 대전이 침체되는 분위기였잖아요. 여러 가지 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취약하고 이렇게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지난 정부가 그런 침체를 부활시키는 데는 다소 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우리 시정이. 그래서 이장우 시장도 이제 그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주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이제 선정이 된 거는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계가 안 돼 있고 또 뭐 역대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안 다가갔다고 하면은 대개 생각하는 게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시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홍보를 좀 더 확대한다라는 의견도 지금 제시됐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그 반응, 시민들의 체감과 연계되려면은 반드시 시민들의 소통, 다시 말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참여시키고 하는 이른바 주민자치가 조금 구축이 돼야 됩니다. 뭐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홍보하는 거는 큰 효과가 없고요. 대개 이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과 평소에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공감대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지금 정책이나 그런 진행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기 선정된 10대 뉴스가 정말 우리 대전시의 부활을 일으키고 또 시민들에게 큰 기대와 큰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교류하는 이런 주민 자치의 체제, 뭐 가버넌스 체제도 좋고 이런 체제들이 구축이 돼서 평소에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 네. 같으면 와 이런 거 유치했고 이런 거 새로 지으니까 다 같이 박수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끝이었는데 이제는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체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박 전 총장님께서는 이 뭐 투표의 결과 투표하셨습니까? 혹시? 저는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셨던데. 아니 한 네. 13,000명 정도가 음. 참여했고 대전시에서는 그중에 한 28% 정도는 대전 시민이 아닌 분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대전 시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뭐 나올 얘기들이 쭉 나온 것 같아요. 10대 뉴스. 근데 사실은 이걸 뜯어보면 이미 전 그 민선 7기 때 해왔던 사업들이 연계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저 충청권 광역철도도 그렇고 베이스볼 뭐 드림파크도 그렇고 예, 유성 복합터미널도 그렇고 보문산 개발도 뭐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그렇고 대개 이제 진행됐던 거라서 실제로 이장우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예, 선이 굵긴 한데 이장우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중앙정부 게 좀 주도로 하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 민선 6기나 7기에서부터 해왔던 거 네, 빼면은 이장우 시장만의 사업이 무엇이냐. 네, 네. 예. 그 도시 특징에 맞는 우리 육 교수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체성에 맞는 뭔가를 터트려야지 그게 앞으로 이런 걸 해서 대전시가 이렇게 바뀌겠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굉장히 부재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대전시정 1년 평가 토론을 했더라고요. 저는 예.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가에서도 뭐 나노 반도체 산단 지정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통합적 리더십과 폭넓은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지적이 됐고 또 하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실제 제대로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이게 시민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떤 것들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이 시민 체감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산하기관이 이 일들을 쭉 추진해야 되는데 산하기관의 전문성이 더 보강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장우 시장께서 이런 평가들을 제대로 조금 반영을 해서 이제 남아있는 앞으로 이제 사실 1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는 그 다음에는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즘 뭐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평가들을 쭉 하는데 예. 평가 점수가 좋지는 않아요. 예, 얼마 전에 6월 9일이죠. 대전 충청포럼 뭐 민교협 대전 세종 충남지회 대전 시민사회연구소에서 민선 8기 대전시장 1년 평가했는데 여러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금 여기는 아예 성적을 있습니다. 평가했거든요. D가 나왔어요. 네, D학점을 받으셨으니까 네.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보통 1년 평가를 하는데 되게 뭐 여론조사, 뭐 지지도 이런 평가 이거는 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 또 공약에 대한 평가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 선거 과정에서 좀 과장되고 졸속적으로 만든 공약을 어떻게 1년 이내에 정책화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재원 조달 문제, 뭐 정치적 실현 가능성, 기존 법규와의 관계 이런 뭐 따질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시정이 얼마만큼 개혁적으로 그런 공약을 정책화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직 뭐 공약해 놓은 거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무의미한 평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하는 평가도 그렇지만은 시정 내부에서 하는 평가도 정말 치밀하게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저는 예. 그거를 요구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정말. 그러면 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제대로 거예요. 된 평가를 해야 그 다음에 무엇을 네, 할지 맞아요. 말지 그렇죠. 그 정하지 평가 않겠습니까? 결과를 반영을 예.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마 이장우 시장도 지금 이장우표 정책을 내놓기에는 아직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매듭 짓지 않은 사업들을 너무 많이 방만하게 해놓은 거예요. 뭐 트램 문제, 유성복합터미널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십수년째 매듭을 안 시키고 지금 흘러가 온 거를 이제 뭐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매듭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정신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인류 경제 도시 좋습니다. 과학 도시도 좋고요. 또 교통도시도 좋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대전이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교육도시고 자치도시고 문화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과 이런 사업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기껏해야 뭐 미술관, 음악당 건립한다는 그것도 역시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그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시민들이 그런 문화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 시민 의식이라든지 그런 우리 스스로의 이제 그 우리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스스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도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난 1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경제를 뭐 활성화시켜서 그런 걸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배해서 쓸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전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오로지 이장우 대전시장이 하고자 하고 이끄는 사업 위주로만 너무 가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들도 대전시 조직 안에서 당연하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이 정책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리더 혼자만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모든 부분에 만기칠남이라고 하나요? 물론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다 아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안 듣는 거죠. 물론 그 단체장의 리더십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시정이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시정의 시스템도 만들어둬야 되고 공무원들의 그런 의식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시장만 바라보고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되죠. 공무원이 스스로 경쟁하고 역량을 키우고 시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정 분위기를 개혁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산하기관도 더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시와 산하기관이 딱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하게 바꿔야 될 부분이 시민과의 소통,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지금 대전시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이장우표 몇 가지 정책만 계속 뭐 이렇게 그 플랜카드에 나붙기다가 사라져 갈 수도 있겠다. 특히 두 가지거든요. 제가 보는 게 최근에 힐링 쉼터 시민의뜰이라고 아세요? 그 어디냐면 네. 시청 북문 예. 앞에 거기 늘 네, 기자회견도 네, 하고 알죠. 예, 예, 집회도 당연히 하고 알죠. 그랬는데 많이 가봤으니까요. 예. 거기에 저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려고 가봤더니 거기에 뭐 화분이 그 앞에 가득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주장을 하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난번에 개원식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하게 된 데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토닥토닥의 김동석 이사장의 노력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거기 가서 3,000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초대도 못 받았어요. 네, 초대도 못 받았고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에 참여도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버넌스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조금 다른다 하더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과 또 그 일을 그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지 여러 가지 난관도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사례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급하게 고쳐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예. 아니 어렵다기보다 이런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은 그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어려운 거는 이제 소통의 시민들이 중요성. 어려운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명품 지 마시고 오늘 취임 1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민선 8기 대전시정 전반적인 평가를 받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점들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육동희 충남대 명예교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은 대전 여성가족원 명칭 변경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5017번 쓰시는 분, 명칭 변경 찬성입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이 반대로 생각해 볼 때